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최호입니다. 오늘은 국내 1위 정보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지난주에 열린 세계 최대 보안 행사 RSA 2021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SA는 각 기업의 보안 제품뿐만 아니라 최근 보안 사고 동향, 각국 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흘간 RSA를 직접 참관하고 오신 SK쉴더스의 네 분이 순서대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유종훈 클라우드 사업 그룹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장님. 네.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쉴더스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맡고 있는 유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총 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RSA 2022의 모든 것, 두 번째는 최신 보안 위험 트렌드와 주요 사고 사례, 세 번째는 보안,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등 주요 영역에서의 위협 대응 방안입니다. 오늘 발표는 약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진행될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K쉴더스가 바라본 RSA 2022 인사이트 및 보안 트렌드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SK쉴더스가 지난 10년 이상 RSA 컨퍼런스에 참관단을 파견을 했고요. 고객 여러분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웨비너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행사 개요에 대해서 또 키워드를 중심으로 RSA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최신 보안 위협 트렌드 및 주요 사고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제 동향과 서플라이 체인의 위험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세션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신 보안 위협 트렌드와 주요 사고 사례는 SK쉴더스의 자랑인 국내 최대 화이트 해커 그룹인 이큐스트와 국내 최다 침해 사고 분석 경험을 보유한 탑소프트의 팀장들이 고민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행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1번째인 RSA 컨퍼런스는 트랜스폼이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와 또 디지털로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선발하는 이노베이션 샌드박스, 그다음에 글로벌 업체와 산업계의 저명 인사들의 기조연설, 24개의 주요 토픽에 대한 세션, 또 400여 개의 업체가 넘는 출전한 엑스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사장 주위에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트랜스폼은 팬데믹 이후의 사이버 보안의 변화가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RSA 시큐리티, RSA 컨퍼런스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행사장 전경입니다. 모스코니 센터에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 첫날 RSA 시큐리티의 CEO인 로이드 가이가 기조연설을 시작한 키노트의 전경입니다. 참고로 다른 해에는 한 4만 명 정도 참관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2만 6천 명 정도였고요. 하여튼 팬데믹 이후에 거의 최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감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지만 엑스포의 다양한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지만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인 XDR,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를 제공하는 업체의 부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공격자 그룹, 애드버서리라고 하는데 공격자 그룹의 특성과 공격 기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업체의 캐릭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지베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심지어 포뮬러 1의 머신까지 마케팅에 이제 활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예. 행사 전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글로벌 업체와 산업계의 저명 인사들의 키노트가 행사 기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25개가 넘는 키노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키노트는 메가피 엔터프라이즈와 파이와이가 결합한
트렐릭스 CEO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트렐릭스 CEO인 브라이언 팔만은 20년 RSA 컨퍼런스 테마인 휴먼 엘리멘트에서도 강조된 사람의 이야기를 소울풀 워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 유해성으로 신념을 가질 수 없는 인재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일, 즉 소울풀 워크를 찾아 떠나가고 있으며 사람을 지키는 사이버 시큐리티야말로 그들의 지향점과 연결되어 보안 산업계의 놀라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의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키노트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보안업계 CEO가 기술과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과 소울풀 워크, 즉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명을 좀 받았고요. 또 보안업계에 종사한다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나의 동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350개 이상의 이제 세션이 진행이 됐는데 약 한 24개의 다양한 주제들이 커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 워드 크라우드는 저희 참관단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수많은 벤더의 마케팅 메시지, 슬로건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저의 사심을 조금 넣은 결과입니다. 그 뒤에 제가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RSA 컨퍼런스 2022년의 키워드인데요. 클라우드를 가장 가운데 배치한 이유는 모든 것이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RSA 컨퍼런스에서는 주요 토픽에 클라우드 보안과 보안 운영이 추가되었으며 AWS의 보안 전문 컨퍼런스 리인포스에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과 서비스가 소개되었으며 엑스포에 참가한 거의 모든 업체가 나름대로 클라우드를 언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랜섬웨어입니다. 다양한 보안 위협과 사고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번 RSA 컨퍼런스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은 단연 랜섬웨어였습니다. 이제 APT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 어떤 두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하에 산업화 단계까지 이른 랜섬웨어가 정말 많이 회자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보안 관제 업체인 업티브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의 식별과 백업을 통해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리커버리 솔루션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요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까지 소위 잘못된 구성, 미스컴퓨레이션이 클라우드의 가장 큰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뒷부분의 보안 사고 사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공격에 있어서 특히 많은 대기업에서 현재 사용 중인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원격 근무와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페리미터, 경계가 붕괴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 사실 이게 그 제조 산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재료 명세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한 필요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솔라윈즈 보안 사고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공격에 대한 심각성,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솔라윈즈는 포춘 500대 기업, 그다음에 전 세계 약 30만 개의 고객을 보유한 대형 네트워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러시아 해킹 집단의 공격을 받아서 약 18,000여 개의 고객사가 악성 코드에 대한 공격을 받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체인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계속 중요하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PI입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로 인해서 API가 빠르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보안이 고려되지 않은 API의 활용은 재앙 수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에서도 API의 보안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요. 어택 서페이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공격 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공격의 진입점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조직의 디지털 자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택 서페이스의 관리의 필요성은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한 디지털 애셋에 대한 가시성 부족, 원격 근무 확산으로 인한 엔드포인트 보안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 IBM은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전문 업체인 랜도리에 대한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의 주요 기능은 포괄적인 자산 관리, 취약점 관리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관리 대상인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 보안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XXDR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DR입니다. 예를 들면 Endpoint Threat Detection and Response, Network Detection and Response,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Cloud Identity까지 정말 끝도 없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보안 위협에 대응할 때 다양한 텔레메트리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말웨어 제거, 네트워크 상에서 격리 등의 실질적인 리스폰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이러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악티볼프, 익스펠 등은 전통적인 보안 관제 업체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 관제 업체도 속속 MDR, XDR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안 위협의 탐지와 대응을 통해 아웃컴, 성과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XDR 등의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확산에 따라서 클라우드의 중요한 장점인 스케일과 스피드를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플랫폼이 대기업과 보안 관제 업체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스레 인텔리전스, SOAR, 이 등의 주요 기술들이 통합되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선보인 크로니클은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스레 인텔리전스 중에 하나인 바이러스 토탈 엔터프라이즈, 올해 1월에 500밀리언에 인수한 SOC 자동화 솔루션 업체인 심플리파이의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된 보안 관제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에 관련된 자동화, 보안 운영에 대한 자동화는 별도의 솔루션이 아니라 보안 관제 플랫폼과 보안 운영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제 기억으로는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한 2010년 정도에 이 개념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대해서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컨셉은 확인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사상에 입각해서 아이덴티티, 접근 제어는 물론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개발 환경에까지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업체들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디지털 리스크와 레퓨테이션에 대한 보안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브랜드, 레퓨테이션을 보호하는 디지털 리스크 프로텍션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업의 디지털 리스크를 스코어링하여 사이버 보험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속속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터카드가 19년에 리스크리콘이라는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금융업계도 보안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형자산에 대한 보호도 보안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RSA 컨퍼런스에 대해서 다뤄진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보안 위협과 보안 위협에 대한 트렌드와 사고 사례에 대해 SK 실더스의 이큐스트와 탑서트의 팀장들이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릴 거고요. 다소 긴 내용은 메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최신 보안 위협 트렌드와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동 팀장님 그리고 김태환 PL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 실더스 탑서트 김성동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K 실더스 이큐스 담당 김태환 팀장입니다. 네, 그럼 두 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섹션부터는 최신 해킹 트렌드 및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첫 번째로 이번 2022 RSA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해킹 및 침해 사고 주요 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주요 세션 내용과 국내에서 상반기 동안 발생되었던 주요 해킹 사고 내용을 결합하여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큐스트 모해킹 전문가 김태환 팀장님과 교차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 RSA 컨퍼런스 주요 보안 사고 관련 주제 키노트로 발표되었던 글로벌 위험 요약, 해킹 및 공격자 공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실버라도 정책 엑셀러레이터 회장 드미트리와 맨디언트 인텔리전스 수석 부회장 산드라 2명이었습니다. 우선 국가별 공격자 그룹과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크게는 중국, 이란, 북한 공격자 그룹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공격자 그룹은 라이트 바신 및 또는 이제 UAC 1945 공격 그룹으로 명명했고 해당 공격자 그룹의 주요 타겟은 통신업체 또는 정부기관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 전 중국의 사이버전과 비교하면 금전적 획득과 많은 작전에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악성 코드 개발에 치중하지 않고 통신사의 특별한 장비와 라우터나 GPRS의 제어 기술 등의 사용을 통해 많은 기존 대응 솔루션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공격 그룹은 제로데이 공격을 주로 사용하며 왼쪽 하단의 도표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최근 제로데이를 통한 공격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안으로는 GPRS뿐만 아닌 non-TCP 프로토콜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필요하며 적어도 알고 있는 제로데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신 패치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33 공격자 그룹입니다. 타깃은 중국과는 다르게 ICS, 즉 산업 제어 시스템을 주 타깃으로 하는 공격자 그룹이며 공격의 특징은 정보 유출과 랜섬웨어가 결합하는 형태의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ICS, 산업 제어 시스템은 향후 해킹에 떠오르는 영역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주요 기밀 정보에 대한 유출 시 비즈니스 손실이 큰 만큼 정보 유출 탐지에 최대한 포커싱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북한 공격자 그룹입니다. 특별히 공격자 그룹 딱 집어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는 라자루스, 김숙희, 블루노프, 안다리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그룹의 타겟은 금융, 암호화폐 관련 분야라고 설명했고 특히 금전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 무조건 북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암호화폐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격 특징으로는 내부 침투 후에 랜섬웨어 감염, 대응 방안으로는 내부자 교육 및 암호화폐에 대한 콜드 스토리지를 유지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왼쪽 하단 두 번째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공격 사이트 피해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지면에 기술되진 않았지만 국가 및 민간에서 정보를 은밀히 가로채는 형태, 즉 고용된 해커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 국가로는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업체 NSO 그룹, 인도의 인포테스크 서비스 업체 벨트로엑스, 마케도니아, 중국 등의 나라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이버 크라임의 일반적인 위협 중 랜섬웨어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규모가 갖춰지고 있고 체계도 갖춰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침투, 거점 확보, 정보 획득, 비용 협의에 과정에 많은 공격 그룹이 연관되어 있고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성공 케이스를 통해 피해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해킹 그룹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킹과 사고 분석 분야의 보안 인재 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고 대응 프로세스 및 훈련을 언급하였습니다. 해커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다단계 탐지 정책을 수립하여 외부 침입을 빠르게 인지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산스 에드 스코디스 기술연구소 회장의 사회적으로 진행된 가장 위험한 5가지 새로운 공격 기술 키노트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점점 더 많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수행함에 따라 공격자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제품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재 클라우드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상 트래픽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트래픽이 공격 트래픽인지 정상적인 서비스 트래픽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팩터 인증 우회입니다. 멀티팩터 인증이 보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이지만 공격자들에 의해 점점 더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격자는 접근 방식을 남용하는 페일 오픈 공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페일 오픈을 사용하면 멀티팩터 인증 자격을 사용하지 않고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따라서 멀티팩터 인증 변경 절차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 백업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시스템 백업이 최신 랜섬웨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업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으로 인해 백업 시스템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손상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취약점으로 원격 명령어 실행 취약점이나 로컬 권한 상승 등이 포함되어 있고 빔, IBM, 베리타스, 카세아, 델 등의 제품에 해당되는 CV 코드를 언급했고 백업 시스템 액세스 강화와 취약 버전 업데이트를 권고하였습니다. 시스템 백업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RCE나 도스, 커맨드 실행 취약점, 로그4j 취약점인 것을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빠른 패치를 적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공격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새로운 공격 형태의 기술은 아니며 기존 나와 있는 공격 중 모바일 장치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더 강력한 스토커웨어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용자의 클릭 등의 행위를 필요치 않고 iOS 및 안드로이드 장치를 은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 시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고 웹 최신 업데이트 및 데이터 손실에 대비한 데이터 백업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 위성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성 해킹과 의도적인 인프라 붕괴는 이론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 실제 사건으로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미국에 본사를 둔 위성통신업체 비아셋을 해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임스 본드 영화의 허무맹랑한 내용처럼 들리겠지만 향후 민간 기술, 통신 인프라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의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상업용 통신 시설의 표적으로 하는 국가의 공격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장은 2022 RSA 컨퍼런스 주요 보안 사고 3개의 세션을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우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에서 키노트 세션으로 발표되었던 차세대 해킹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키노트에서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는 역시나 클라우드 분야였습니다. 요지는 클라우드 환경 컨테이너 서버 사용 증가에 따른 해킹 공격 증가가 예상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VM 서버와는 다르게 하나의 호스트 OS를 공유하기 때문에 호스트 또는 컨테이너 권한 악용을 통해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다른 컨테이너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랜섬웨어에 감염시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컨테이너화된 C10 심층 방어가 필요하고 최신 패치, 그리고 악의적인 런타임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제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개 중 2개는 키노트가 아닌 세션으로 지정되어 설명된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은 트레닉스사의 존 포커 사이버 수사 책임자가 랜섬웨어 공격 방지 5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보안 홀에 대한 파악과 대비가 필요하며 내부 계정 정보를 통한 내부 침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크앱 및 포럼들의 계정 유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커들은 주로 최초 침투를 위해 CV 취약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원격 실행 취약점, 권한 상승 취약점을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른쪽 CV 리스트 중 특히 MS 익스체인지, 솔라인즈 서버 U, 로그4j, 엑셀리온, 소니월 장비, 프린트 나이트메어 및 SMB 프로토콜 취약점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각 회사별 해당 장표에 나와 있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취약점이 패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로 주인포나 락커 리서치 도구를 활용하여 내부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강조했던 것은 타사에서 발행되었던 공격 플레이북을 참고하여 솔루션에 적용하고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실제 공격자는 OS 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악성 도구 모니터링을 강조하였습니다. 좌측에는 실제 공격자가 내부에 침투하고 수평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나열하였습니다. 사용 빈도는 CMD, 파워쉘, WMI, 런DLL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격 서비스 중 애니데스크, RDP, 울트라 VPN, 푸티 등을 주로 사용하고 압축 프로그램으로는 세븐집, 윈라, 윈집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비정상 행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너블사의 최고 기술 및 보안 전략가인 데릭 멜버가 발표한 랜섬웨어 공격 진입점 및 AD 보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운영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을 때 18%만이 AD 보안 위협을 고려하고 있다고 리서치 결과를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AD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AD를 노린 공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 예로 21년에 발생한 솔라인즈 사고의 악성 코드가 AD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A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기능을 종료시키는 형식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AD의 취약한 구성 점검, 권한 개정,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언급하였으며 실시간 자동 분석 및 최소 권한 부여, 제로 로그온과 SAM 어카운트 네임 취약점을 제거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022 RSA 컨퍼런스에서 언급된 주요 보안 사고를 도식하여 알아보고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가지 보안 사고로 압축할 수 있으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클라우드 어택의 경우 컨테이너 서버 취약점을 악용하여 하거나 연동 API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계정 유출 공격 시에서는 유출 계정 입수에 따른 추가 공격 수행 및 페이로픈 접근 방식을 남용하여 MFA를 우회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스템 백업 공격에서는 주요 벤더 백업 시스템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다소 발생되고 있으며 네 번째로는 금전적 획득이 용이하고 협박의 진화로 한층 악랄해진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 통신위성 해킹에서 보듯 민간 국가 기반 시설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반 시설 공격이며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업체를 통한 다수 침입 경로 확보 및 해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22년 주요 보안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취약한 버전의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해커는 공개된 취약점 공격을 통해 루트 권한을 획득하여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평 이동 공격을 통해 타 컨테이너 서버의 권한을 획득하여 중요 정보를 획득하거나 랜섬웨어에 감염시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AP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PI 인증 서비스에 대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도청, 세션 하이게킹 등을 통해 세션 값을 탈취 후 세션 재사용을 통한 타 사이트의 권한을 획득하여 중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상적인 요청 값을 대량으로 전송시켜 도스 공격을 유발시켜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공격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아이덴티티 어택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격자는 타겟 기업에 대해 악성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여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다크웹 및 해킹 포럼을 통해 입수한 계정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사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공격 대상 직원 계정 정보는 내부 침투가 용이한 VDI, VPN, 이메일 계정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해커가 확보된 계정, 패스워드 정보를 이용해 1차 인증을 수행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OTP, 전화 인증, 이메일, 생체 인증 등의 멀티팩터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멀티팩터 인증이 예의 처리되어 있거나 소유 기반이 아닌 경우 비교적 쉽게 멀티팩터 인증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후 해커는 손쉽게 내부망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내부의 접근은 SSO 통합 인증 구조를 이용하여 추가 인증 없이 업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업무 협업 솔루션 및 중앙 관리 솔루션의 RCU 취약점을 이용하여 아주 손쉽게 중요 정보에 접근하고 매우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이덴티티 어택의 다른 케이스는 사전 계정 정보 획득 후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 기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의 계정 정보를 대입하여 개인정보 탈취 및 포인트 탈취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서플라이 체인과 랜섬웨어가
결합된 공격 형태입니다. 최초 팀2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악성 메일 발송을 통해 내부 사용자를 노리거나 알려진 웹 착정 공격을 통해 웹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초기 진입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공격망 서버 패치 관리 서버에 접근하여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을 가장한 악성 파일을 업로드하고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사의 서버가 업데이트를 동기하게 되면 고객사 서버로 악성 코드가 전파 감염되어 이후 고객사 서버 네트워크망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내부망의 중요 정보를 유출시키고 백업 시스템 구조 및 취약점을 파악하여 은밀히 접근하여 백업 정보를 삭제시킨 후 업무망 PC를 통해 AD 관리자 정보 탈취 후 AD를 통해 AD와 조인된 시스템들로 대량의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이후 해커는 타겟 대상 담당자에게 중요 데이터 정보 유출 및 해킹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암호화폐를 요구하게 됩니다. 타겟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유출된 임직원 및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해킹 사실을 문자 발송하거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아주 악질적인 형태의 협박 수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출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는 형식의 협박, 단계별 협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화 키를 전달하는 데 금액이 얼마, 내부 악성 코드 치료 목적 얼마, 해킹 취약점 리포팅하는 목적 얼마 등의 이제 3단계에 걸쳐 압박과 암호화폐를 아주 악랄하게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장에서 설명한 주요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로데이를 통한 RC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취약한 버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동되는 API에 대해 구조적으로 구현이 잘못될 경우 인증 후에 도청, 코드 인젝션 공격으로 권한 우회 등의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해 사용자 권한을 통제하고 암호화 통신 적용 등으로 키 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API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구현상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2차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덴티티 어택 시나리오의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계정 유출 탐지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 계정 유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멀티팩터 인증 솔루션 도입으로 도입이나 예외 처리 구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 승인되고 지정된 단말 접근 정책 적용이 필요하며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임직원 이상 행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FDS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 협업 관리 시스템의 보안 패치, 주요 자료 식별 및 암호화 조치, 마지막으로는 정보 유출 단계에서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와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플라이 체인과 랜섬웨어 어택 대응 방안으로는 웹 쪽 외해 처리 도메인 등록의 조치가 필요하고 PC나 서버 쪽의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와 솔루션의 구축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PMS 배포 점검 프로세스 및 실시간 로그 분석 체계 강화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백업 시스템 취약점 제거를 위한 패치 채시나 마지막으로 정보 유출 시 이를 조기 탐지 식별 차단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당 장표는 앞서 말씀드린 해킹 사고 방안 중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와 2022 RSA 컨퍼런스에서 분류한 시큐리티 영역, 사람, 시설과 프로세스 부분을 모두 결합하여 도식한 자료입니다. 특히 시큐리티 영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큐리티 영역은 제가 임의로 나눈 것은 아니고 2022 RSA 컨퍼런스 세션 중 보안업체
들을 위한 금융자문회사 모멘텀 사이버에서 발표한 사이버 보안 전략 활동, 최근 동향 및 예측이라는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발췌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총 18개의 보안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으며 카테고리별 보안 영역 벤더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솔루션 도입 및 검토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희 SK 실더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저희 쪽 SK 실더스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측 두 번째 MSSP 카테고리 내에 전통적인 MSSP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 하단 세 번째 시큐리티 컨설팅 서비스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특정 솔루션, 특정 인력이 아니라 각 회사의 운영 인프라에 맞춰 솔루션을 적절하게 도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이 필요하고요. 사람과 시설, 프로세스 등이 결합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방법으로 외부, 내부 공격자에 의해 해킹 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하시고, 만약에 해커가 내부 침투 후 최종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각 보안 요소 단계별에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차단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트렌드, 해킹 트렌드 및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저와 김태환 팀장님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다음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인데요. 마지막으로 김춘기 PL님께서 보안,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등 주요 영역에서의 위협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실더스 전략 컨설팅 담당의 김춘기 PL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동향과 미 국토안보부 산하 C사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공급망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미국에는 EU의 GDPR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공공과 민간 산업계열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일반 법이 없고 각 영역별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에 제정된 공공영역의 프라이버시법이나 의료 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인 하이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법률 체계에서도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을 두는 것을 일반적이었지만 유럽의 GDPR 제정 이후에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주들이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주인데요. 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5개 주가 법안이 이미 발의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7개 파란색으로 표시된 7개 주는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서 주의회에 계류 중인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 CPPA라고 하죠. CPPA는 많은 다른 주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도입의 레퍼런스 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2023년 1월부로 CPRA,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권리법으로 대체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CPRA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도입으로 다양한 유형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연방 정부라든가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잠시 설명드렸던 CPRA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될 CPRA는 법의 적용 대상, 그리고 민감 정보에 대한 개념, 소비자의 권리, 기업의 의무 등에 대해서 CPPA와 여러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최초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규모
특이점을 보시면은 소규모 사업체를 CPRA 적용 대상에서 제함으로써 영세 사업체의 법률 준수 부담이 축소되었고, 두 번째, 민감 정보를 개인 정보의 개념에서 분리하고 정의해왔으며, 민감 정보와 관련해서 기업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정 요구권이나 민감 정보의 공유 및 사용 거부권 등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책임에 대해 명시하는 등 기업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CPPA에서는 법률을 관장하는 감독기구의 부재로 기업이 CPPA 위반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지만, CPRA에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CAR-PPA 창설의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새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각각의 기업이 주법뿐만 아니라 연방 법률의 재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각 기업이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으며, 국내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벗어나서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급망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 있는 내용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시사,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에서 제안한 위험 관리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씩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덴티파이입니다. SCRM,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실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로서 사이버 보안, IT, 물리 보안, 개발자, 운영자, 법무, 마케팅 등 회사의 전체 영역에서 적절한 구성원을 모아서 TF라든가 팀을 그렇게 조직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매니지 단계로서 산업 표준과 베스트 프랙티스 등을 참고해서 공급망에 관련된 보안 정책이나 지침, 절차를 수립하는 단계이고, 다음의 어세스 단계는 기업이 제공받는 공급자로부터 제공받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리스트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노의 단계로서 공급망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그 공급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리소스에 대한 매핑 등 전반적인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목표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베리파이 단계입니다. 공급자의 보안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하는 단계이고, 이 베리파이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이벨리ュ이트 단계로 넘어가서 공급자의 보안 현황이 SCRM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수립할 때 공급망 보호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이나 이게 명시되어 있고, 공급망에 대한 보호 계획 등도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수립 시 추가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정부의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늘 잠시 설명드린 이 시사의 공급망 위험관리 구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에 좀 공급망 위험관리를 통한 그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RSA 컨퍼런스에서 프라이버시 중요성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프라이버시 2022 키노트 행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회자가 패널들에게 ESG 경영에서 프라이버시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패널 중에 한 분, 애플의 CPO였던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의 첫 마디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ESG가 아니라 ESPG라는 표현을 하면서 기업의 ESG 경영에서 프라이버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할 만큼 이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맡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 쉴더스와 함께 그야말로 정말 RSA 2022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Q&A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종훈 그룹장님하고 김성동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앞서서 올해 행사가 이제 그 작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올해 이제 엔데믹을 맞아서 그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행사 분위기가 좀 어땠고 참석자들이 좀 어느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가졌었는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이제 최대의 어떤 보안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다. 그래서 충분히 좀 액티브하게 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행사장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을 때도 주위에 다양한 세미나들이 개최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IDC의 애널리스트 브리핑, 그다음에 퀄리스, 취약점 분석 쪽의 전문 업체인 퀄리스의 이제 별도의 시큐리티 컨퍼런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서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XDR에 관련된 서밋,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분위기였고, 전체 참관자 수나 이런 부분들은 전해에 대해서 좀 줄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참관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이제 XDR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어택 서페이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 업체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뭐 스페인이라든가 독일, 그다음에 홀랜드, 뭐 당연히 한국과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관심사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클라우드가 확실하게 확산되면서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개발부터 시작해서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살펴보고요. 대답은 두 분께서 그냥 편하시게 자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하겠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환님께서 일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랜섬웨어, 제로데이 공격 등 보안 침해에 대한 공격 및 이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지능화되고 획기적인 보안 솔루션의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그룹장님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2022 RSA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게 랜섬웨어였어요, 사실. 그리고 APT를 대체할 만큼의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랜섬웨어가 어떤 특정한 영역의 공격 섹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PT 전반, 공격에 대한 전반을 다 커버리지를 해야 랜섬웨어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 진입 단계의 그 섹터부터 실제 레터럴 무브먼스를 내부 침투의 레터럴 무브먼스가 일어날 때 탐지하는 그 체계, 그리고 사실 랜섬웨어는 해커도 사실은 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좀 게을러요. 왜 그러냐면 거점 서버를 확보하고 이 거점 서버를 통해서 대량의 이제 랜섬웨어를 뿌리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의 그 레터럴 무브먼스를 일으키면서 시스템을 하나하나 들어가기에는 너무 귀찮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점 서버에 대한 그 공격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잡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 서버, 베퍼 서버,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고 분석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뭐 PC 관리 솔루션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 하나로 이제 특정 서버에 이제
통신으로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 형식으로.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해커들도.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구나.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제로데이도 아니고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공격 기법으로 레터럴 무브먼스로 일으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되는데 사실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APT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구축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기부터 유출까지 그것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런 걸 탐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체계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특정 솔루션을 언급하긴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런 솔루션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결합되고 또 그거를 하나의 통합 그 로그에서 그걸 콜레이션해서 사고를 이게 해킹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빨리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영진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랜섬웨어 관련된 질문이네요. 랜섬웨어 공격을 한 번도 안 받은 기업은 있어도 한 번만 받은 기업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RSA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한 번도 안 받은 기업과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대응을 위한 투자 규모를 서로 어떻게 다르게 계획해야 하는지 권장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RSA 컨퍼런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랜섬웨어 언급이 있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랜섬웨어가 아주 금전적 획득에 용이하고 그리고 그 협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전에 지금 랜섬웨어를 받았고 앞으로 받을 기업이 있지만 그 수준은 저는 이제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받았다고 해서 더 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좀 예방책을 좀 이제 세워놔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랜섬웨어를 받은 공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기업들이 기사에도 나오진 않지만 상당 부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또 추가적으로 랜섬웨어를 공격할 수 있거나 다른 공격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냥 타겟팅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랜섬웨어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수준 이상으로 더 보안강화를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이 다음 질문도 또 랜섬웨어 관련 질문인데 사실 좀 많이 대답하실 내용이 좀 겹치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제가 조금 부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랜섬웨어 공격받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민수 님이시고요. 네. 어떤 특정 제품보다는 지금 보안에 대한 컨셉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랜섬웨어 공격을 한 번 받은 적은 있어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FBI 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이미 공격을 당했거나 앞으로 공격을 당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랜섬웨어 부분 상당히 심각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보안에 대한 대응에 대한 컨셉의 변화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에 뭔가 어떤 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업계의 컨셉이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자산을 식별하고 그 자산에 대한 취약점과 노출된 리스크를 평가해서 미리 사전의 위협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피해 범위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IBM이 그 인수계획을 발표한 랜도리에 보면은
Continuous Red Team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자 입장에서 위협을 식별하고 그것들 대응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안 업계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대응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과 대응 방안, 전략들을 세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문중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그 발표 내용 중에서도 상당 부분 좀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AD 해킹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AD는 다른 형식으로 좀,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서버들이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좀 강력하게 좀 모니터링이 되어지고, 그런 탐지 분석 체계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클럽 랜섬웨어 때도 AD를 노린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만 노리고 지금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사고 분석 최근에 하는 사례에서도 AD를 노리는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AD를 장악하면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D는 사실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왜냐면 AD와 통신되는 SMB 통신, F5 통신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안으로는 어쨌든 최소한의 관리자 권한, 그리고 권한 분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가야 되고요. AD가 만약에 해킹이 되면 AD의 모든 정보를 들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전체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AD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윈도우 운영상의 그 이벤트로는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외부에서 바로 다이렉트 들어오는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와 내부단에 이제 레터럴 무브먼스를 일으키면서 거기에는 또 보안 장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얘는 엔드포인트 단에 뭔가의 행위들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솔루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를 같이 결합해서 보는 방식의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보안이 정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다음 질문은 김재성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그 연이어서 질문 두 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엑셀이 첨부된 악성 메일 공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걸 김재성님께서 여쭤주셨고요. 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셀로 많이 들어오는 초기 유입 경로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이메일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까지 뭐 사람의 그 인식만으로 이거를 우회할 수 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만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메일 쪽에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정상적인 메일은 보내주고 비정상적인 메일을 필터링 해주는 그런 체계가 있을 것 같고요. 솔루션이라고 하면 그 CDR 컨텐츠 무력화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제거한 상태에서 제조업해서 이제 보내주는 형식의 솔루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경섭님 질문인데요. 최근에는 그 백업 파일까지 침투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백업을 노리는 해커가 노리는 이유는 결국 그 자기의 목적, 그 위협 협박이 통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업이 존재하면 협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복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랜섬웨어 자체도 그 볼륨 섀도우 카피, 그러니까 복원되는 부분을 아예 그냥 삭제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 이제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업 자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한, 그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베리타스 등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약점들을 우선은 패치하고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금소영님의 질문입니다. 공격자의 정상 도구, CMD, 파워쉘, WMI 등을 통한 내부 침투, 이동은 어떻게 탐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성 코드,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오고 악성 코드로만 레터럴 무브먼스 이동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부에 저 지금 질문 주신 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OS에 깔려 있고 기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뭐 다 활성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런 거를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중복된 얘기로 좀 동일하지만 엔드포인트 단에 어떠한 솔루션의 행위 기반, 트리거 기반이 없다고 하면 요거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EDR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런 패턴을 등록을 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패턴들이 많이 뜰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용자의 거를 제외하고 그 외에 나머지 저런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저거는 해킹의 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탐지하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정환님 질문인데요. 4세대 SIM이라고 하면 기존 SIM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도입 시 개선점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키워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플랫폼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관련돼서 말씀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나오는 현재 SIM, 차세대 SIM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당연히 지원한다. 그리고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93% 관련된 보안 전문가들이 보안 운영에 대한 자동화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말 들어오는 위협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려면 그만큼의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람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오토노머스 수석 오토메이션 그 자동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AI, 스레드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펑션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보안을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심지어 컨테이너, 아이덴티티 뭐 이런 부분들까지 디지털 리스크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그 차세대 SIM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하실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택 벡터에 대한 가시성과 대응 이런 부분들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감지해서 얼럿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보안에 대한 해결, 리스판스 이런 부분들이 좀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답게 좀 정리를 요구하시는 질문이네요. 올해 RSA 그 주요 보안 트렌드 그리고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관하신 분마다 의견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선 세대 스만텍, 메가피 어떤 전통적인 보안의 대기업들이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뭐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영역을 좀 확장했다라고 하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통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술은 자산 관리라든가 취약점 분석, 취약점에 대한 평가,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이 다 융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가 한 업체의 솔루션을 가지고 오늘날의 보안 위협을 대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컨솔리데이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술들을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복잡성과 난이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SK 쉴더스와 같은 전문적으로 컨설팅부터 구축 솔루션에 대한 구축, 운영, 관제 이런 풀사이클을 가진 업체들의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요 사업 분야 이런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든가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뭐 이 정도가 이제 국내에서 소용이 되는 건데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돼서도 디텍션 앤 리스폰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클라우드에 있는 자산에 대해 디지털 어셋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 그다음에 인시던스 리스폰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내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좀 이밸리에이션 하는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 미국 행사에 이제 현재 가지 못하셔서 아마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발표 마무리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그룹장님부터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 뭔가 요약하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 맨 마지막 장표에 내년 행사 일자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셔서 직접 좀 경험을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다양한 주제를 커버하지 못했습니다만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쉴더스가 보다 새로운 서비스, 고도화된 어떤 보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우선 보안에 관련된 이런 주제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면서 사실 샌프란시스코 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차 16시간의 시차 적응도 있었고 그 큰 스케일의 그 엑스포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돌아다닌 걸 좀 이렇게 따져보면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할당 받은 거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 돌아다니면서 좋았고요. 그리고 좀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 행사장에 샌프란시스코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제 뭐 고객사들이나 벤더들이나 뭐 이렇게 또 만나볼 수 있어서 또 미국에서 그렇게 또 만나뵙게 되니까 상당히 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았고 어쨌든 최신의 그러니까 뭐 섹션 자체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안의 지금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고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소울표 워크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인력들이 이제 보안 쪽에 이제 오면서 파워풀한 이제 또 웍을 가지고 있다는 뭐 이런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요런 그 보안에 관련된 최신 트렌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가 아마 그 RSA 2022 행사가 끝난 이후에 관련 정보를 그 외부로 이렇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아마 첫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 이제 행사 방문하지 못했지만 오늘 매우 좋은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들 많이 전달 받아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고요.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에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